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일청산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 신채호 하고 저희들이 이성만 하고 했는데, 오늘은 최시영과 조병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눌 손님, 우리 신채원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조병현 박사입니다. 지난번에는 게스트로 나왔었는데, 오늘은 불가피하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작가님, 지난번에 저희들 방송 네. 어땠습니까? 네, 지난번에는 누구라도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신채호 선생님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저도 대단히 기쁜 시간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얘기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두 번째니까 네. 조금 더 네. 잘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럼 첫 번째로 최시영, 저희들 일반적으로 이제 동학 제2대 교주, 네. 이제 천도교 우리 농민, 동학 농민 이제 운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좀 자세히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 표지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번에 조병갑, 해월 최시영,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네, 아주 제목 멋있습니다.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표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준비해온 자료에 보여드리는 무명 동학군 네, 비석인데요. 우리가 이름 없이 네. 동학혁명, 네.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람들, 이름 없는 그 무명 동학군. 네, 그렇습니다. 무명이지만은 실제 우리가 동학 농민혁명 때 돌아가신 분이 30만 명으로 네. 이제 추산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처음에 제가 해월 최시영 선생님 어떤 분인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동학하면은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이렇게 수훈 최재우 선생님 이따 또 말씀 또 드리겠지만,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동학의 2대 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827년에 태어나셔서 1898년에 돌아가십니다. 최재우 수훈 동학의 교조라고 부르는데요. 수훈 최재우 선생님이 그 체포돼서 사형을 당하고 2대 교주가 돼서 동학을 이렇게 교세를 펼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98년에 강원도 원주에 머물다가 체포돼서 한성부에 압송된 뒤 반역죄로 기소가 돼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옆에 사진이 교수형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이제 최시형 신사님의 원래 이제 본명은 이제 최경상이죠. 최경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형, 때가 되었다, 때에 맞춰서 도를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꿨죠. 그래서 이제 시형으로 바꿨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건쳐줍니다. 전부 다 때 시자를 넣어서 다 건쳐줘서 이제 용시 용할. 때가 되면 돌을 닦아서 이제 써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동학에 이제 전념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름까지 이렇게 다 바꾼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시형을 이제 사형을 시키고 한 그 탐관오리, 그 이제 우리 조병갑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이야기는 좀 이따 같이 할 거고요. 해월 선생님은 일단 해월이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해월이라는 그 이름이 네, 네. 예, 바다를 고르게 비추는 빛처럼 예. 이렇게 사람들을 예, 고르게 비추는 공평하게 비추는 햇빛이 되어라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성의 이제 네. 수운, 네. 구름과 이제 해월과 수운과 해월이 딱 어울리게끔 네. 예, 그렇게 이름을 호를 지었었죠. 네. 네, 수운과 해월 그래서 뜨는 겁니다. 똑같은 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은 이제 조병갑에 대해서 네. 좀 보겠습니다. 조병갑은 네, 고부 군수였어요. 네. 예, 고부 군수로 재직을 할 때 그 농민들을 엄청나게 수탈을 합니다. 네. 예, 강제로 동원해서 만석보를 짓고, 네, 네. 그 물세 받죠 또.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폭정이죠. 폭정, 네, 학정이죠. 네, 네. 예, 여기에 견디지 못한 이 민중들이 네.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게 네. 되죠. 근데 보니까 뭐 그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으면 또 세금을 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네. 예, 네. 농민들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낼 이유가 없어. 내가 왜 세금을 냅니까? 하니까 집에 개가 새끼를 놓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네. 이렇게 했죠. 네. 네. 제가 조병갑의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예, 묘소 사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얼굴 공개에는 실패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찾는 대로 예, 아, 예, 제보- 사실은 네. 예, 있는데 네. 예,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네. 조병식 사진인지 예, 조병식 조병갑 사진일 거예요. 사진인지 구분이 예, 예. 안 되는데 조금 다른 사진은 예, 있긴 예. 있습니다만 묘소가 상당히 좀 허술합니다. 그죠? 보기보다는. 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비석 하나도 세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랬을까요? 예. 그 네. 아들들이나 여들이 다 친일을 하면서 네. 잘 살고 했는데 왜 아버지 일을 저렇게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 조병갑에 이제 붙임면은 네. 바로 저기 네. 묘소 오른쪽에 있는데 아주 네. 잘 해놨죠. 그렇죠. 네, 네. 비석도 세우고 크게 해놨습니다만은 네. 아마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도 네. 지금까지는 좀 시시하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던 걸로 그리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봉준의 아버지죠 전창혁에게 곤장형을 예, 내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예, 전창혁이 생을 마감을 하죠. 예, 네, 네. 예, 그래서 이 고부 밀란이 예, 네, 일어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되죠. 그래서 고부 밀란이라고 하면 조선 후기의 여느 밀란하고 비슷한 원인과 과정으로 전개가 네, 되는데 그 지도자와 민중이 그 밀란의 경험을 통해서 네. 그 과거에 비해 한 차원 높은 농민 전쟁으로 네.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네, 그렇습니다.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고부 밀란은 전라도 전 지역의 농민 전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밀란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동학에 대한 재평가 네. 또 이제 우리가 그때는 우리 조선과 일본과 청해 삼국의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청일 전쟁과 다 이제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밀란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고부 밀란이라고 붙이는 것 같는데 저는 밀란이라고 부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 어쨌든 간에 아까 그 전봉련의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좀 배운 사람이고 하니까 저 병갑에 이제 학경에 좀 항의 좀 해달라 그렇죠. 해서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러 갔다가 곤장을 받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봉지해서 우리가 일어났는데 그거는 사실 밀란이라면은 정부를 타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세력에 반대를 해서 일어나는 게 사실은 밀란의 성격인데 이거는 전혀 밀란과는 다른 순수하게 나중에는 이제 척양척외로 발전을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고부 밀란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뭐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통용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부 밀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병갑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좀 준비를 네. 했는데요. 이곳이 여기가 동학 농민혁명 최초 봉기를 네, 상징하는 네. 조형물입니다. 네, 여기 앞에 네. 보면은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봉기를 네. 하는 장면을 형상화를 했는데 오하기문이라는 역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조병갑이 물세를 받아먹고 제 아비의 선정비에 비각을 세우겠다며 비용을 징수했다. 네, 네.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은 탐관오리 조병갑의 탐욕에 저항하다 곤장을 맞고 사망한다. 네. 10여 읍이 일시에 봉기하여 열흘 정도의 수만 명이 모여들었고 동학과 난민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이때부터였다. 이렇게 이 오하기문이라는 네.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고부 관아터예요. 네. 고부 관아가 있던 자리인데 그 조병갑은 악행, 악정으로 굶주린 주민들을 착취하는 것을 악명이 높았는데요.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막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네, 보석금을 지불하게 하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 네, 세금을 내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네. 어, 물세 받고 예, 이제 그렇죠. 동물이 새끼 놓으면 그 네. 이제 세금 받고 예. 네 그랬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이 중앙 정계에 든든한 배경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우리 항상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물론 그 귀양을 가고 강진구에 근신을 하는 척하다가 또 복귀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복권이 네. 신분이 네. 복권이 돼서 그 동학 교주 최시영에게 네. 사형을 선고하는 고등 네, 재판관으로 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판결문 같은 거는 네네. 한번 좀 읽어 주시고 네네. 사실이 이제 고부밀란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제 1차 봉기로 네. 이제 이어지고 2차 봉기로 이어지는데 그때 우리나라 진짜 조선 조정이 네네.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통해서 네. 많이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때가 대영군하고 이제 민비하고 이제 싸움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리 됐는데 이모군란을 이제 겪으면서 네. 이제 고종과 민비가 이제 정권을 잡고 그때 민씨들 아니면 정치를 못했죠. 벼슬도 못하고 뭐 그 정도가 되고 직접 이제 고종도 뇌물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500냥, 1000냥, 과거 시험을 치어서 시험을 잘 봐도 돈 안 내면 불합격시키고 다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임기제를 이제 이렇게 군수라든지 지방 관리들을 이제 벼슬을 줘서 부임을 시키면 전에는 임기가 3년이었었는데 1년으로 이제 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투자했던 돈을 1년 만에 다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만큼 더 네. 악랄하게 예.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표상이 바로 조병갑이었다. 네. 예, 조병갑이가 최고의 뱀배로 본전 뽑는데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동미 같은 거 세금을 거두면은 좋은 쌀을 받아가지고 나쁜 쌀로 바꿔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정부에다가 바치고 그 차액을 챙기고. 아주 그렇죠. 뭐, 예, 네. 수법이 아주 네. 교모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단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네, 또 네. 민중들이 살 길이 막막해지고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네. 그리고 또 그때 또 이제 청나라가 망하는 걸 네.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동학도들은 더욱더 이제 처음에는 뭐 밀란으로 출발을 했을지언정 이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네네. 이제 그런 생각이 더 간절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발통문이라고 네, 네. 제가 또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발통문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네, 사발통문은 사실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게 네. 이렇게 주동 이렇게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네. 적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블록체인이죠, 그죠? 네네, 블록체인인데, 네. 이제 백지에다가 사발을 올려놓고, 네. 가운데를 비우고, 이제 돌아가면서 쭉 이름을 쓰고, 썸으로 해서 누가 주모자인지, 누가 주동자인지를 저 서류만 봐서는 알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그죠? 누가 이렇게 생각하나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참.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한 지혜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다 우리 생활의 지혜고, 네. 우리 선조들의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893년 11월에 사발통문이 돌자 네. 민중들은 곳곳에 모여서 난리가 났어. 네. 이렇게 네.
이야기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란이 그러니까 누가 밀란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은 예, 그런 상황. 밀란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발통문 잠깐 봤고요. 네, 네. 이제 다음은 제가 이제 조병갑의 최시영 사형 판결문입니다. 네, 네, 네. 예, 여기 보면 예, 판결문인데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네. 예, 판결 선고서 원본인데 네.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피고 해월 최시영, 예, 나이 72세. 네. 근데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할 점은 여기 이렇게 고등재판소 판사의 조병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예비 판사라고 되어 네.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제 판사라고도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네. 참, 예, 대단히 이거는 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해방 전국에서 이제 김구가 암살당하고 한 것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저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동학 농민 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원희 제공자, 탄관놀이, 조병갑이가 맞아 죽었다든지 사형을 당했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정당하죠. 타당하죠. 그런데 잽싸게 이놈은 또 도망을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제 파면이 되고 1년 6개월 정도 기양을 갔다가 다시 이제 복귀가 되죠. 그때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한꺼번에 사면을 받는데 그때가 한 450명 정도가 이렇게 사면을 받는데 그때 이제 사면을 받아서 다시 복직을 한 게 이제 재판부로 고등재판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판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시형을 이제 사형을 이제 선고하는데 그 이제 사형 그 판결문 아까 이제 그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욕을 많이 얻어먹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오래 살고 명이 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네. 조병갑의 부친 조규순의 영세불망비. 네, 그렇습니다. 저것도 세운다고 돈 1,000냥을 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가서 시부말로 빠따 맞고 그리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세불망비를 왜 그대로 뒀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역시 불망비뿐만이 아니고 지금 조병갑의 공덕비가 전국에 3개가 있습니다. 지금 김해에 하나 있고 우리 제 고향 함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영암인가 어디에 거기 이제 하나 있는데 다른 것은 판독이 잘 안 되는데 제 고향에 역사인물공원에 있는 조병갑의 공덕비는 공이 많고 세금을 깎아주고 백성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준 그 공덕을 기리서 국민들이 이제 세운 거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적야용 선생님이 쓴 책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아니다. 그거는 자기가 돈 내가지고 셀프 비를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지금 아주 뭐 최근에도 언론에 등장해서 굉장히 핫한 말씀을 하고 계신 이름은 밝힐 수가 없네요. 이분이 조병갑의 증손녀 아닙니까? 지금 한참 이렇게 말씀을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데 이름은 뭐 밝혀도 될 것 같는데 다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그 근거를 가지고 그 공덕비를 근거를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나쁜 짓만 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노무현 정부 때 홍보 비서관 하셨나? 했는데 그 이제 정손녀인데 그는 동학 유족 그 회의에 가가지고 정식으로 할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사과를 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108배도 하면서 진심으로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아마 조선 월간인가 거기에서 할아버지의 행적을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항의를 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이제 조병갑 모친이 돌아가셔서 네. 이제 고부 군수로 발령을 받았는데 3개월 만에 모친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고 3년상을 치르고 다시 복직을 해가지고 고부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 2개월 후에 예, 이제 그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고부에서 그렇게 일어난 것은 조병갑이가 해서 그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사회 여러 가지 현상들 네.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 할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건 이제 주장이죠. 주장이죠. 네, 네, 예. 항변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주장을 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설득력은 네. 뭐 없는 것 네. 같고요. 그래도 뭐 좀 늦었습니다만은 뒤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108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당당한 후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어났는데 친일파 후손이고 손자로 태어나서 어떡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당당하게 네. 할아버지의 공간은 밝히고 잘못했다 하고 그걸 교훈 삼아서 더 열심히 잘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 이름을 밝히지 안 하셨지만 제가 얘기한 것도 당당하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108배하고 네. 했으니까 뭐 저는 밝히도 지금 최근에 좀 핫한 네.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최근에 좀 핫한 내는 그 논문 관련 말씀이죠, 그죠? 적절하지 뭐,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거는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고 또 학자로서의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 할아버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게 그렇게 뭐 사과는 네, 한글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네. 그 다음 얘기가 저희들 다음은 이제 제가 동학 동학에 세권 대해서 사람들. 이야기를 네,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수은 최재우 선생 그리고 해월 최시영 선생님 그리고 의암 손병희 선생님 이 세 분의 네. 선생님들인데요.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람들이라고 해서 좀 이 세 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네. 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수은 최재우 선생은 1860년에 동학을 창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네. 그래서 동학의 사상이 민중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얘기를 네, 좀 더 깊이 네,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동학이라는 그 어떤 깊은 그 깨달음을 펼친 네.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최재우 선생님에 이어서 또 2대 교주로 해월 최시영 선생님 아까도 말씀을 잠깐 네,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은 최재우 처형에 대한 억울함 해소와 동학 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또 배짜는 며느리 이야기, 또 30여 년간 도망 다니면서 민중들의 삶 속으로 네.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네. 평생을 숨어서 네.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스승님 어째서 한시를 쉬지 않으십니까? 네. 그랬더니 해월 선생님이 그러시죠. 이복에 한울님도 한시를 쉬지 않는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면서 네.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셔서 그래서 일하는 한울님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책도 나와 있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손병희 시대로 넘어가서는 또 3대 교주로 도통을 물려받고 동학을 천도교로 계칭합니다. 네. 이거를 천도교에서는 이제 대고천하라고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 문화운동, 또 교육자로, 또 민족의 지도자로, 네. 예, 그렇게 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네, 경험, 네.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3.1운동을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주도를 하시고 3.1운동의 모든 재원을 다 마련을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수은 최재우 선생님도 그랬듯 또 해월 최시영 선생님도 그랬듯 의암 손병희 선생님도 예. 조국을 위해서 또 대의를 위해서 네. 또 민중들을 위해서 예. 그렇게 생을 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유리에 가면 네네. 이제
묘소도 있고 봉황각이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순국 100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근현대사 박물관에서 네. 이제 저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거기 들려봤는데 전시 내용 중에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일본에 가서 활동하는 시기를 망명시기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일본 정부에 신변을 보호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활동을 했는데 아니거든요. 네. 적국이단 말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독립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주권을 뺏어간 나라로 갔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망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이제 해외 시찰하러 미국 쪽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일본에 계시면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일본의 그 높은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동학이 이대로 가다가는 동학도인들이 다 죽겠다. 그리고 없어지고 말겠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의 활동이나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어떻게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네. 그걸 망명이라고 네. 얘기하는 것은 제가 거기 근현대사 박물관에 그 해설하시는 스님한테도 제가 이것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하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이 세 분은 우리 동학, 동학은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민족, 우리 전통, 사상, 의식 이런 걸 종합한 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전에도 보면은 불교, 유교, 선교를 통합한 우리 뭐 민족 종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오늘은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님 이야기를 좀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조병갑 이후 조병갑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조병갑의 뒤를 이은 안핵사 이용태는 더욱 가혹하게 농민들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1894년 전봉준이 주축이 된 농민군의 봉기가 시작됐고 고부를 점령하고 전라도 일대에서 관군과 전투를 이어가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 전주성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함락됐다. 이렇게 여기에 놀란 정부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청나라는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에 통보해서 일본과 함께 조선으로 상륙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청일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농민 어떤 뭐 운동이나 뭐 봉기나 이런 게 이제 아니다는 거죠, 그죠?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척외, 척양, 또 척양, 척외 하나가 먹고 삼척인데 그 이제 깃발을 이제 우리가 높이 들고 이제 처음에는 그 탄간오리 몰아내려고 했던 게 이제 나라를 구하자. 서양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우리 우리 나라를 보호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1893년에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보은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광화문 복합상소 이후에 보은은 대단히 중요한 땅입니다. 대도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충북 보은인데 여기서 1893년 보은 장안이라는 곳에서 음력 3월 10일부터 4월 2일까지 아마도 이 3.7일 수행을 해서 21일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섬기는 숫자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최초로 척외의 깃발이 섭니다. 보국안민이라는 깃발이 여기서 처음으로 섭니다. 그 이전에는 교조 신원 운동이었어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스승님의 신원을 회복해달라라고 하는 교조 신원 운동에서 보은 집회에서 최초로 보국안민
네. 척외 양창의라고 하는 깃발이 네, 네. 섭니다. 그래서 사회 변혁으로 운동으로 가는 첫 번째 집회였다. 네. 기록에 의하면 1푼씩 떡값을 받았대요. 네, 1푼씩. 예, 1푼씩 네, 네. 떡값을 받았대요. 네. 그런데 23,000냥이 모였대요. 그럼 23,000명이 그렇죠. 모인 23,000명이 모였다. 그 그런데 당시에 보은에 23,000명이라면 네. 엄청나고 그 주변이 예, 다 지금 보은 군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만 명 네, 정도입니다. 그 정도 예.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런데 23,000냥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동학의 정신에 네. 유무상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떡값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네. 대신 내준 사람도 네, 있었을 그럴 거고 겁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예, 그렇게 추정합니다. 보은의 저 집회 장소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보은 취회에는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네. 아마도 이때는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 정말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라고 네. 하는 민중들이 모여서 집회를 이루었는데 어윤중이라는 자가 네. 예,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은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임금에게 이렇게 장례를 올립니다.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들이 문으로 물으면 문으로 답을 하고 네. 예. 그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하고 있으며 네. 아주 이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그렇게 어지러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인물들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 어윤중이라는 자가 이 23,000여 명의 민중들을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래서 뭐 빚을 갚지 못해서 도망친 자, 네, 뭐 이렇게 기타 등등 해서 뭐 그렇게 많은 민중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 그런 집회. 네,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했던 이유는 네. 1894년에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켰던 공작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네, 그 봉기를 일으켰던 그 이전에 좀 사상적인 배경 그리고 왜 어떻게 사회 변혁 운동으로 네. 갔는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 2차 봉기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일본군의 경복궁 왕실 점령, 네. 청일 전쟁에 이은 갑오 개혁으로 전봉준과 손병희 부대가 합세한 농민군이 네. 논산에 집결을 합니다. 네. 예, 논산도 대단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예, 외국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논산에서 손병희와 전봉준이 만나서 형제연을 맺습니다. 아, 방금 논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네. 저는 용산으로 들었습니다. 네, 논산입니다. 네, 네, 논산, 네. 예, 논산에서 네. 예, 손병희와 전봉준이 만나서 형제의 연을 맺고 네, 예, 그렇게 농민군 4만여 명이 네, 오금치로 향해서 오금치에서 20여일간의 격전이 네. 있었고 거기서도 처참하게 패합니다. 네, 이제 그게 우리 이제 마지막 전투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손병희 등의 혁명군 지도자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네. 동학을 재건합니다. 네. 참 그 우금치에서 우리가 일본군하고 그 일본군들이야 완전히 소총으로 신식 무기로 이제 무장을 했는데 뭐 저희들이야 참 무기를 해도 변변찮지 않습니까, 그죠? 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의 민족 정신 혼을 묻은 우리 그 30만 명의 영혼이 아직도 우리들 마음 속에 우리 하늘 위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네. 우리나라의 아주 큰 힘이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님 이야기로 다시 좀 가려고 네, 합니다. 네. 그 아까 해월 선생님이 30여 년간을 도망자로 사시면서 어떻게 길을 걸어왔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단양에 가면은 용담유사 간행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월 선생님이 동학에 입교하기 전에
제지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네, 종이 만드는 곳에서. 예, 네, 그렇다 했죠. 보니까 책을 내고 하는 게 우리가 네. 지금도 책을 낸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가 네, 어렵지 쉽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해월 선생님이 동학을 입교하기 전에 제지소에서 일했던 경험은 책을 만들어내는 제재소에서 일을 할 때 네. 수은 선생이 찾아와 가지고 네, 네, 거기서 네. 이제 논의도 하고 하면서 네. 처음 이제 만나게 네. 되죠. 그 종이 네. 공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해월 최시영 선생은 이렇게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동학의 경전을 네. 발간해서 배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수은 선생님한테 받은 경전 원본을 네. 소중하게 간직해서 한문 경전인 동경대전을 인제 갑둔리 김현수의 집에서 간행을 하고, 그리고 단양 1881년 그 다음 해입니다. 네. 단양의 여규덕 도인의 집에 개간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또 용담유사를 간행합니다. 네. 그래서 용담 가사라고 불리는 용담 유사는 노래로 또 이렇게 해서 네. 할머니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네, 노래로 버전으로. 네. 부르면서 이 주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큰 울림을 준 민중들에게 이런 용담 유사 했고, 네. 참고로 이 여규덕이라는 인물은 여운형의 증조부입니다. 참 이게 곳곳에 우리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이 네. 이렇게 흔적을 볼 때마다 참 먹먹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때 지식인들이 다 독립운동가고 네. 다 우리 민족주의자고 또 우리 민족 정교에 다 힘을 쏟았던 분들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예, 다음은 영월로 갑니다. 네. 예, 영월의 직동마을이 이제 해월 선생님이 이제 대인 전물이라는 설법을 펼쳤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 다니시면서 네. 그냥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하라. 네. 항상 꽃이 피는 듯이 얼굴을 가지면 가히 사람을 융화하고 덕을 이루는 데 들어가리라.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니냐. 내가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 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 만한 것은 네. 스승으로 모시라.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펼칩니다. 네.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도망을 다니시면서도 이렇게 민중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예, 해월 선생은 대단히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사람을 돌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위대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민중으로부터 혁명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민중으로부터 나라를 바꿔나가는 거지, 위로부터 밑으로는 뭐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으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러니까 몸소 실천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영월에서도 그렇게 이제 설법을 하셨죠, 그죠? 우리 천도교에서 지금도 소중히 여기는 게 어린이이지 네. 않습니까? 그죠? 방정환 선생님과의 관계도 다 그렇게 있지만은,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수은회관이 있는 터가 세계 어린이날 네. 선포 최초 발상지로 예, 아주 그렇습니다. 유명하고, 특히 어린이 모시기를 하느님과 같이 하늘님과 같이 하라는 이제 가르침, 아주 예. 소중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또 올해는 또 어린이날 또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다음은 제가 또 우리가 또 어린이 이야기를 했으면 또 여성 이야기를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짜는 배짜는 예, 며느리인데 예,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할머니가 네.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1999년에 청주 CJB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네. 했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네. 예, 서택순이라는 인물의 며느리인데 한갓난 할머니입니다. 네. 예, 며느리가 배짜는 며느리를 네. 한울림이다. 이렇게 해월 선생이 서택순에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분이 그렇습니다. 또 네.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본인이 살면서 네. 이렇게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네, 네. 존중받고 대접을 받은 거잖아요. 네, 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울림이네. 네, 네. 그래서 이 한 일화는 그러니까 머물다가 이제 해월 선생님이 서택순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떠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거리로 치면 여기가 지금 영등포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 한 종로 정도까지를 배웅을 나갔다고 해요. 네. 이분이 예, 해월 선생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네, 네. 예,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네. 예, 스스로 예,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뭐 우리 수원 선생님께서도 노비문서 다 불태우고 네, 뭐 네. 해방하고 며느리로 삼고 다 뭐 그렇게도 이제 하신 데서도 알 수 있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배 짜는 소리가 들려서 네. 배 짜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며느리다, 며느리다 세 번을 네.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와서 밥을 먹게 해라 하니까 안 됩니다. 저 스님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안 먹겠다. 이래서 끝까지 식사를 안 하시자. 그 배 짜는 며느리가 같이 와가지고 식사를 이제 해서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예. 전해 온다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이 천도교 우리 동학의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한울림으로 네, 모시고 네. 예, 내 안에 한울림 네. 그리고 내 앞에 앉아 있는 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곧 한울림을 모신 존재라고 네. 하는 게 대단히 참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학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동학은 신 앞에 평등한 게 아니에요. 신을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울님이라는 신을 네. 모시고 있는 존재니까 네. 한울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한울을 넘어서 한울님이라고 하는 네.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혁명이 아니었을까. 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한울림이라고 천도교에서 말씀을 합니다만은 다 같은 이제 하느님인데 왜 한울림으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네. 있고 우리 도를 선생님도 동정대전에서 네. 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깊은 예. 오묘한 뜻이 숨어 있다고 네. 봅니다. 뭐 저희들이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렇죠. 이천식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가르침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래 놓고 네. 보면 우리 이 동학이 얼마나 위대한 우리 민족 종교냐. 지금 서구의 종교하고는 사실 뭐 비교도 네.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이 동학 같은 거는 내세관이 없죠. 죽으면 천당 간다 해야 열심히 믿고 네. 갖다 바치고 뭐 잘할 건데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간다 소리를 안 하니까 네. 뭐 열심히 해가지고 바칠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또 우리가 녹두장군 전봉준 네. 장군 얘기도 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배짜는 이제 며느리 예. 얘기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녹두 장군. 예. 네, 네, 새야 녹두가 떼앗지 마라. 예. 네, 녹두 장군 얘기 좀 한번 들려주시죠. 네. 예. 예,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전창혁이 조병갑의 탐학에 저항하다가 모진 곤장을 맞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사회개혁에 큰 뜻을 품게 된 네. 계기가 되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세 전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하는데 전봉준은 동학에 입교를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동학에 입교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입교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안 했겠죠. 네, 그 이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마다 네, 네. 뭐 기준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예. 걸 명확하게 네. 밝히지는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다 동학권이에요. 예, 공초 네. 기록에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동학에 입교를 하고 그 뒤에 해월 최시영 선생님으로부터 그 고부지방의 동학 접주가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보국안민을 하기 위해서 입교했다 이렇게 전봉준 공초 기록에 나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학을 사회 개혁의 지도 원리로 인식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또 동학 교도와 농민을 결합시킴으로써 농민운동을 지도해 나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시를 한 편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네. 이 시를
한 30년 전에 썼을 거예요. 아, 네. 네, 서울로 가는 전봉준. 사실 이 사진은 대단히 전봉준의 이 눈빛이 참 사람을 이렇게 오래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네. 그대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목쉰 그대의 칼집도 찾아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주지도 못하였네.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주지 못하였네. 못다한 그 사람 원망이라도 하듯 속절없이 눈발은 그치지 않고 한자 새치 눈 쌓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나니 녹두알 같은 눈물 흘리며 한 목숨 타오르겠네. 봉준이 이 사람아, 그대가 갈 때 누군가 찍은 한 장 사진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늘 나는 알겠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닭 울 때 흰 무명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외척화 척외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네. 아마도 그 안도현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에 네. 전봉준하고 나이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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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눈빛은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 사진에 대한 설명도 네. 제가 좀 읽은 게 있는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저 사진 한 장이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광화문에 저뭐 눈빛하고 그 저때 다리가 아마 네, 고문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다쳐서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네, 실려 저렇게 있는데 실려서 가는 걸로 저때가 겨울이었다고 해요. 네. 네, 네. 선생님, 근데 저는 그 광화문에 전봉준 동상이 한 3년 전에 건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광화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광화문이 아니고 종로에 네, 종로 그 영풍문고 네, 네. 이제 거기 네, 네. 근데 네. 저는 그 동상의 전봉준의 이 눈빛을 살리지 못한 게 대단히 아쉽습니다. 네. 예. 한번 그렇네요. 나중에 한번 네. 기회가 되시면 네, 한번 네, 가서 저도- 눈빛을 한번 봐주세요. 네, 저도 한번 예,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 전봉준의 그 네. 눈빛을 그 동상은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탄간놀이, 조병갑이는 그렇게는 해먹고 말이야 우리 30만 명의 희생을 치르고 결국은 우리가 일본에 속국이 되고 예. 분단까지 이어지는 이런 원인 제공자인데 판사로서 자기 생 다 하고 그렇죠. 우리 수원 선생이나 우리 해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뭘 잘못했다고 전부 다 사형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순교자죠. 순교자입니다. 예수나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순교하죠. 젊은 나이에 비슷한 나이에 다 이제 순교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얘기들은 150년, 200년 전에, 200년 후에 불경이나 성경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분 다 살아 계실 때 자기 하신 말씀을 책으로 글로 다 남기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이제 사회 현상과 국제적인 환경과 또 우리 민중을 대변하는 우리 이 교조들의 그런 이제 가르침, 네. 그게 아주 위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이고 네. 했던 거죠. 그래서 1920년대 동아일보에 보면은 우리 이 천도교가 300만 명, 기독교가 35만 명, 불교가 20만 명 이렇게 신도수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처절한 민족 종교 말살 정책에 의해서 지금은 우리 뭐 대종교든 천도교든 우리 민족 종교들이 지금은 서양 종교에 눌려서
뭐 아무것도 뭐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데 빨리 우리 민족 정신을 되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얘기 예, 이제 다음에 해월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일단 묘소가 있습니다. 좌측에 여주에 있는 해월 최시영 선생의 묘소인데 저는 이제 6월 2일에 다녀왔습니다. 네, 6월 2일에 그날이 순도 기념일인데 그때 다녀왔고 여기서 여기가 이제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여주였는가 보면 여주에서 전거론이라고 손병희 선생에게 그 도통을 전수한 동학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거론 동학 유적지가 있는 여주에 해월 선생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옆에 사진은 원주입니다. 그래서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세운 해월 선생님의 추모비인데요. 여기에 모든 이웃의 벗, 최보따리 선생님 길이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보따리라고 그랬죠. 그죠? 최보따리.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장일순 선생님이나 해월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존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해월 선생님의 보따리를 보지 말고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해월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성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정도 부유하지도 못했고 거의 뭐 고아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또 어려운 평생을 피신 다니면서 체험하고 체득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신 그 생은 진짜 길이 진짜 추앙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그 실천한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동학을 믿는다 하지 않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도 이제 해월 선생님이 가르침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만 해도 사실은 우리 전통 우리 신앙과 같이 재단을 차려놓고 애를 지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도인들한테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이 유림들이 많이 비난을 했죠. 그렇죠. 그걸 그래서 최고로 스님이 청수한 그릇으로 다 바꿔놓으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도 동학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에다가 이제 노쇠 그릇 7개, 세 줄 해고 21개에다가 음식을 가득 담고 또 이제 천으로 그걸 다 싸서 이렇게 애를 지내고 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곡식 가지고 가족들이 밥을 해 먹고 천을 가지고 옷을 해 입고 이렇게 했다면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 천도교에서 떨어져 나간 어떤 종교들은 아직도 그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받는 거죠. 한번 해주는데 300만 원, 500만 원. 선생님. 그래서 다음은 이제 해월 선생님의 두 아들들을 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해월 최시영의 두 아들, 독립운동가 최동호, 최동희입니다. 많이들 모르세요.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 해월 최시영과 어머니 손소희, 어머니는 손병희 선생의 여동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아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와세다 대학을 마치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장 항일 투쟁을 하고 또 대구 경찰에 잡혀서 옥고도 치릅니다. 그래서 고려혁명당 조직에서 일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상해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27년에 사망을 하니까요. 이렇게 오래 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입니다. 최동호는 1897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월 선생님은 1898년에 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뭐 얼굴도 모르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25살에 3.1운동에 직접 참여를 하는데 결국은 또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체포돼서 고문받고 그래서 2년 5개월을 복역을 하다가 네. 이분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네, 피는 못 속입니다. 네. 네, 피는 못 속이고요. 이 아들들 두 아들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화면 켜주세요. 예, 눈빛들 좀 보세요. 예, 아버지의 눈빛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딱 닮았네, 그죠? 예. 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참 먹먹합니다. 이 오른쪽에 네. 이제 수감 생활할 때 네. 모습은 뭐 그렇게 아닙니다만은 저 왼쪽에 큰 아들 네. 장남 사진은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네, 그 기골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큰 아들, 둘째 아들. 저는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해월 선생님의 사진이 또 네. 그 순도 직전의 사진이지 않습니까? 네, 죄수로. 네, 네. 이게 이 사진이 겹쳐서 보이면서 저는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그 탐관오리에 의해서 해월 선생님도 그렇고 네. 또 그 다음에 천도교로 개칭을 해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간 손병희 선생까지 네. 수은, 해월, 의암 또 네. 다음에 이제 추남. 추남까지 네. 이분 동학의 지도자들도 그랬지만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동학을 사람이 하늘이 되는 세상, 네, 네.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드라마 녹두꽃에 네. 나온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뒤에 네. 저렇게 죽창과 깃발을 네, 들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정말 이분들이 이름 없이 내 나라 내 땅에서 사람이 하늘이 되는 세상을 꿈꿨던 착한 정말 그런 착한 백성들이었어요. 네. 예. 동학 사상이 이런 분들에게 생활의 지표를 잃은 민중들에게 방향을 제시한 거죠. 네, 그래서 백성들 그렇습니다. 스스로 폭정에 항거하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건지기 위해 맨주먹에 동학혁명에 원동력을 불어넣었고 그래서 3.1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주체성을 전제하는 거점이 됐다. 네. 이렇게 동학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학이 없으면 우리 근현대사를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네. 이 동학 정신이 바로 네. 오늘날 촛불 정신으로 네. 바로 전개가 되고 그건 우리가 바라는 우리 당군부터 전에 내려오는 이제 우리 홍익인간 사상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평화와 민주 인권이 보장되는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 그걸 이제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 한 가지 좀 읽어드릴 내용이 있었는데 빠뜨렸는데 요거 하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일 전쟁 일어날 때 이제 천국을 불러들이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보면은 아주 참 재미나게 표현을 해놨는데. 동학민을 진압하기 위해서 천국 군대를 끌어들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민영준이라는 사람 혼자입니다. 이 민영준은 천국 군대가 들어오면 천국의 권한이 강화되기는 하지만 나중에 힘을 키워 독립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동학군에게 나라를 뺏기면 어쩔 것인가? 그때는 아무런 기회도 없다. 대신들은 민영준의 논리에 설득되어서 파병에 찬성을 합니다. 이런 논리예요.
여기는 민중한테 나라를 뺏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고종과 민비의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웅군 생각은 조금 틀렸죠. 그죠? 대웅군은 사실 전봉준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자기 손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청군을 끌어들이고 일본군이 들어오고 청군은 물러갔어대 일본군은 남아서 그대로 우리나라를 36년간 통치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저 위정자들의 판단, 생각이 이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라를 되찾고자 또 사람이 하늘이 되는, 사람을 하늘처럼 모시는 그런 세상을 꿈꾸다가 목숨을 잃고 그렇게 됐는데 예. 왜 동학은 한 번도 성공할 수 없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읽은 기사인데 60년대에 쓴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60년대 네. 신문에 나온 기사였는데 시대 정신을 말합니다. 네. 60년대에 벌써 지금 한 50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60년대에 천도교가 대중으로부터 멀어진 이유는 시대 정신의 차이에 있다. 네. 반봉건적 평등주의의 윤리관은 당시 사회에선 적절한 것일지라도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셈이다. 그래서 후천개벽에 대해서 네, 네. 낡은 것을 새 것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사상은 곧 혁명을 뜻한다. 그 행동주의는 3.1운동 끝까지 큰 추진력을 발휘했으나 오늘 그것을 내세우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게 아마 그 4.19 이후에 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이념엔 변함이 없지만 오늘 그것을 대중이 알아듣게 행동 강령화하기란 역시 수월하지 않다. 네. 그래서 옆에 제가 시대 정신을 보여줬던 사진들을 좀 네, 준비를 네. 했습니다. 이런 민중의 힘이죠. 그죠? 네. 그래서 조병갑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것이고, 네. 예, 우리 이름 없는 무명 독립군들은 또 어느 시대에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병갑과 이제 동학, 최지영 스님 위주로 네. 얘기를 나누었는데, 과연 지금도 정부가 우리 이 민중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나 민중은 정부를 이깁니다. 정부가 민중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 뜻이 어디 있고 시대 정신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대에나 조병갑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민중의 시대 정신이 네. 필요한 때이고 또 어느 때나 또 그 시대 정신은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요순 시대 때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격앙가라는 시입니다. 일출이작, 해 뜨면 일하고, 일입이식, 해지면 쉬고, 착경이염, 우물파 물 마시고, 경전이식, 밥가라 내 먹으니, 재력 우화 하우제라, 임금님의 혜택이 내게 무엇이 있다더냐. 이렇게 태평성대니까 임금님이 나한테 특별히 안 해줘도 나 불만 안고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과연 우리가 임금님이 있습니까? 정부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고 내가 날마다 일만 하면서 빼빠지게 하지 말고 정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우리한테 무엇인가 해주게끔 태평성대가 오도록 우리 민중이 일어나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촛불 정신이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시대적인 사명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장시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예. 오늘 준비한 이제 원고 내용을 서로 공유를 못해서 우리 신 작가님께서 진행도 하시면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했는데 좀 뭐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저희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부족한 것은
또 찾아가면서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민족 정신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뭐 하고 싶은 말씀 못하신 거 있으면 간단히 마지막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동학은 언제나 우리 역사에서 언제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빛나는 순간을 마음에 품고 또 동학의 가르침이 마음의 한울림을 품는 거잖아요. 네, 그 정신을 항상 가지고 제가 올해 손병희 선생님 순국 100주기를 맞이하고 또 해월 선생님 또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정말 이 맨주먹이었지만 빈손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또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런 그 100년 전에 이 땅을 지키고자 했던 분들이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가보 농민 전쟁이라고 부르지를 안 하고 가보 전쟁이라면서 가보 국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분명히 패한 전쟁입니다. 청일 전쟁은 패한 전쟁입니다. 패한 전쟁도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졌지만은 우리가 힘을 길러서 그 치욕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 위해시에 섬 하나를 통째로 공원으로 만들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청일 전쟁 때 북양함대 침몰했던 배를 그대로 건져서 거기에다가 박물관을 만든 겁니다. 가보 국제전쟁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장점인 주석이 희호 글씨를 썼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말자. 이렇게 해서 매년 학생들이 150만 명이 와서 역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몇 가지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기념탑도 세우고 또 기념일도 제정하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고 이 가보 농민 전쟁은 국제 전쟁으로서 그냥 봉기나 밀란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같이 연구를 해서 이 정신을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각별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